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이 강보합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몸쟁, 그리고 우리 염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창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뭐 야간 선물이나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 좀 나름 선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네요. 12월에 금투 물량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는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어쨌든 좀 냉정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장에서 좀 이벤트가 있었던 산업군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도 좋았고 구글도 좋았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시장에 녹여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네, 어제 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급등 장세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은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그 디커플링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네. 좀 따로 노는 좀 그런 움직임인데, 오늘 미국에서 사실 좀 반도체가 좀 안 좋았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 여파로 오늘 보니까 일단 하이닉스가 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지만, 근데 국내 증시는 이미 좀 그 전부터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을 지금 완전히 떠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지금 3일째 대량 매도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 그 흐름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이 계속 좀 연말까지는 방어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연말 지나면 또 매도할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연기금들의 좀 방어력이 좀 계속 높아진다면 지수는 계속 좀 바닥에서 버티는 흐름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 규모 자체는 이제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는 계속 좀 버티는 흐름 나올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금투세가 최종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한테 더 좀 민감하게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스닥 중심으로 좀 주가 흐름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만약에 또 기관들이 못 받아주면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좀 코스닥 개별 장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가 0.1%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빠져서 2414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오릅니다. 663, 662 요 정도로 시작을 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LG엔솔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약세권입니다. LG엔솔하고 네이버 정도. LG엔솔이 1.3% 오르고요. 네이버가 0.5% 정도 오릅니다. 삼성전자가 0.5%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1.7% 마이너스, 현대차가 1%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기아, 그리고 KB금융 이쪽은 약보합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오늘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가 2.7%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또 어떻게 테마랑 관련이 있는지도 이따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분위기는 좋은데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요런 애들 1%에서 2% 정도 약세, HLB도 역시나 0.8% 약세, 제약바이오주들이 살짝 안 좋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0.7%, 0.1% 오릅니다. 엔캠도 4% 오르고, 오늘 화장품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또 APR, 클래시스, 아모레퍼시픽 요런 애들이 한 1%에서 3%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카카오 게임즈도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하창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DB그룹이죠. 이거 테슬라의 칩 납품하는 그 콜 테스트 좀 좋은 내용이 나와서 아마 이제 테슬라의 좀 흐름이 묻어서 이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는 쪽으로 스토리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완전 바닥권에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오늘 정도는 좀 뭐 위아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컨텐츠 쪽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쪽 이제 정치 테마 쪽이 움직이니까 일부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엮여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제 플러스일까요? 엑스게이트 같은 이런 종목 이제 아무래도 앞서서 구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한 초반에 수급 쏠림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엑스게이트, 뭐 우리로 이런 애들 좀 수급이 강력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잠정치가 곧 있으면 또 오픈이 될 텐데 그거에 따른 뭐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이 늘어났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중형주 중에서 DB하이텍이 11% 오르네요. 어제 이제 테슬라 칩,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고주파 칩 양산을 위한 최종 퀄 테스트 승인 단계에 돌입을 했다. 테슬라 관계자들이 DB하이텍의 생산 라인 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이 임박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DB하이텍이 오늘 11% 초반부터 오릅니다. 이외에 뭐 APR 6% 정도 올라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초반에 조금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양식품이 한 3%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도 계속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면 오늘은 그 안에서도 조금 살짝은 선별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여미사님은 눈에 띄는 업종 특징들 뭐 있을까요? 오늘도 이 대형주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뭐 삼성자이닉스가 반도체가 좀 미국 영향 좀 받아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진하고, 뭐 밸류업 관련주들도 약간 어제 이제 금투세 폐지는 좀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아쉬운 게 좀 ISA라든가 이 계좌 관련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배당 뭐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결국 좀 무산이 좀 돼가지고 약간 밸류업 관련주들한테 오늘 좀 오전에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일단 증시에는 좀 부담이지만, 근데 오늘 보시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현재 거의 한 1,800개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미국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좀 낙폭과대 흐름에서 지금 이틀째 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로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실상은 지금 오늘도 좀 강세장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미국에서 많이 오른 게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게 역시 그 구글의 그 윌로우인가요? 예,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한 이슈가 어쨌든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단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러나 좀 약간 그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부진한 편이고, 다른 섹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대부분 좀 무난하게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상은 일단 오늘은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네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 좀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개인들이 좀 오전부터 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데 다행히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아요. 또. 예, 그래서 시장은 일단 개인이 다시 좀 오랜만에 좀 컴백하는 좀 그런 장세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이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고려아연, 가스공사, 모비스, 현대제철, 하이닉스, 코웨이 뭐 이런 종목들이 1% 정도 마이너스인데, 뭐 가스공사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모비스, 현대제철, 코웨이,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눌렸어요. 그래서 뭐 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중국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영향 받을 것 같고, 고려아연은 액분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분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는 글쎄요 자동차 쪽이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또 주주 환원 정책 쪽으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스마트카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자동차가 좀 쉬니까 그에 네. 따라 좀 같이 좀 쉬는 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다행히 뭐 깊지는 않습니다. 뭐 1% 내외의 하락이고 오늘 하한가 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고 또 하락하는 종목도 뭐 염이사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1,800개 상승 지금은 더 올랐죠. 네. 1,900개 이상의 지금 상승 2,000개 넘게 상승이네요. 예, 2,000개 넘게 상승이고 하락하는 종목은 합쳐봐야 330개? 이 정도니까 2,000개 대 330개 비율적으로 좀 압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형주들도 뭐 두산 요 정도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 다 1% 내외의 그런 하락률입니다. 방금 이게 아까 뭐 고려아연이나 사실 현대모비스 코웨이 공통점이 네. 최근에 급락장에서 오히려 지수랑 역행해서 올라버렸어요. 주가들이 다. 아하. 근데 이제 반대잖아요. 지금 상황은 낙폭과대 좀 오르다 보니까 그렇네. 고려아연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대모비스 급락장에 그날 2%나 올랐었고 코웨이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좀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고 다만 반도체는 어쨌든 미국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닥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 11% 빠지는 건 그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마 큐브 프로보라는 이제 반도체 장비가 기존 가이던스보다 조금 이제 그 가이던스를 못 맞출 것 같다. 아마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실망 매물 나오면서 오늘 좀 어쨌든 코스닥은 오늘도 급등장인데 좀 테크인만 좀 유독 많이 빠지는 거 아마 개별 악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잉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악재예요? 그러니까 큐브 프로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HBM 검사할 때 이게 한 번에 다 하거든요. 검사를 네. 뭐 이게 뭐 버닝 테스트, 뭐 열 테스트, 압력 테스트 이런 거 다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테스트 할 때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만약 열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네. 그거 그냥 끝까지 해야 돼요. 그 불량품을 이제 이 열 테스트, 압력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큐브 프로는 뭐냐면은 열 테스트, 압력 테스트 이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하나. 네. 그럼 걔를 빼줘요. 아. 걔만 이제 선별해서 빼주는 네. 그런 장비예요. 그럼 당연히 HBM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은 좋죠. 그렇죠. 그런 걸 빼서 이제 따로따로 해주니까 예전 방식은 이제 이 기존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몇 개를 샘플을 딱 따요. 그래서 얘가 불량품 아니면 이제 보내는 거죠. TSMC 쪽에. 그럼 TSMC가 나중에 환불을 해요. 이거 왜 불량품 보내? 샘플 형식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샘플이 아니라 하나씩 이제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뭐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오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분이 텔레그램 올리셨더라고요. 네. 기업 설명이 아마 보고서로 나온 것 같은데 기업 설명을 했는데 한 300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20에서 150대 정도로 하향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근데 사실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져서 기대감도 많이 없어진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좀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9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양전을 했고요. 0.21% 플러스 코스닥은 와 코스닥 잘 간다. 1.8% 상승. 와. 뭐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봤을 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아직은 12분밖에 안 지났지만 요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와서 뭐 엄청 세진 않지만요. 그래도 필반이 2% 이상 빠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반도체가 좀 무너지면 좀 힘들겠거니라는 생각도 일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양매도를 양시장에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좀 그런 금투 물량 그리고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동성을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염이사님도 추가적인 코멘트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증시가 그래도 좀 다행이죠. 이렇게 뭐 너무 정말 충격적인 저는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아래쪽에 대한 공포를 너무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주말 사이에 안 좋은 뉴스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접하시고 아 월요일날 주식 팔아야 되겠다. 특히 신용 갖고 계신 분들도 아, 이거 견디면 안 되겠다.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게 이제 쏟아졌고 어제까지 쏟아진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어쨌든 금투세도 해결이 됐고 폐지가 네. 됐고 지금 분위기는 조기 대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치 리스크는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늘 일단 수급은 조금 뭐 오전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한 1,3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은 이제 공포심에선 조금 약간 벗어나고 벗어나지 계시네.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장이거든요. 개인이 월요일날 던져서 완전히 장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또 많이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만약에 돌아왔다면 뭐 저도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진정이 됐다면 이 자체도 증시의 호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코스닥만 튀는 걸 봐도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좀 진정돼 가는 분위기 아닌가. 근데 그렇게만 돼도 증시는 충분히 좀 반등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뭐 두 분한테 다 여쭤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다행이고 어느 정도 하락은 일단은 정말 단기적으로는 살짝은 멈춘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주도주가 무언가 하나 딱 나와줘야 되고 그게 또 시장을 이끌어야지 또 개인이 좀 편안하게 이리저리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의 마음의 위치는 어느 정도 돼야지 맞는 걸까요? 30%의 기대, 30%의 기대, 20%의 헷갈림, 20%의 헷갈림. 50%의 조심. 와, 헷갈림 100%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내일이 어쨌든 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확실히 지나야 수급적으로 좀 그래도 깔끔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오늘 만약에 사실 지금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긴 해요. 저는 오늘 야간 선물 보고 조금 섬뜩했거든요. 이거 어제 오른 것도 좀 많이 박살내면 밴드인 줄 알고. 예, 박살내면 어떡하냐 요 고민을 좀 했는데 물론 제가 아직 장중 그거를 뭐 옵션을 아직 그걸 못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제 마지막 거래로 갈수록 이게 시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서로 엑시트를 하느라 열심히 또 노력을 할 텐데 어제가 조금 그 막판 피날레를 좀 세게 때린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당일에 또 어떤 변동수가 나올 수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관망 그리고 원달러 환율 또 올라가서 달러 강세 환율이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CPI 뭐 PPI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달러가 변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줄렁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분할로 모으기에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뷰는 전혀 바뀌는 게 없는데 만약에 그 전날에 타점 잘 잡아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걸로 수익을 꽤 많이 땡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오늘까지만 14%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분할로 좀 일부 현금을 다시 마련을 해놓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왜냐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시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동핑 TV님께서 명행 저놈은 올라도 징징이다. 형님, 내가 언제 징징댔습니까? 아니 올라서 좋아하면 또 설레발친다고 또 뭐랄까? 맞아요. 와, 조심하면 또 징징. 자, 여미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일단 이제 증시가 정말 뭐 거의 진짜 괴멸차게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계엄까지 좀 터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악재란 악재는 이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쨌든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올릴 때 좀 줄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고 뭐 더 살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지수대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어설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직하니 좀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문제 없으면 좀 끝까지 그냥 계속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체 매매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교체 매매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다 빠진 상태니까 내년에 좋아질 거 뭐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저는 이제 원래 원전을 좀 괜찮게 봤는데 원전도 지금 되게 좀 불확실해져 버렸잖아요. 네. 갑자기 상황이 그런 경우라면 반등할 때 일부 좀 정리를 해놓고 또 한번 보는 것도 좀 방법인데 어쨌든 내년에 봤을 때 좀 뭔가 변화 속에서 뭔가 좀 괜찮아질 만한 그런 기업들이 내가 갖고 있다면 끝까지 버티는 거고 그게 아니고 좀 애매하면은 좀 그런 게 보이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교체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뭐 저는 이제 너무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고 파는 건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주가라는 게 또 이렇게 한번 오르면 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저점 고점은 우리가 모르는 건데 저는 근데 지금 2,400, 2,300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선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좀 바닥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찍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무섭게 월요일날 좀 공포심은 좀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여유 가지고 계속 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두 분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요새 막 다른 시황이나 막 글들이나 뉴스 이런 거 읽어봐도 그 선물이나 막 이런 데서 파생 관련된 옵션 관련된 이런 걸 잘 모르면 수급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롱숏에 풋콜 막 이런 것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기관이 뭐 어떤 플레이를 한다 막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던데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지금 장이 더 잘 읽히는 장입니까? 아니, 당연히 그걸 볼 수 있으면은 유리하긴 하죠. 근데 뭐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긴 해요. 그러니까 그 파생 전문 하시는 분이나 시장 가지고 막 선물 플레이 하시거나 네네. 코덱스 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면 당연히 좋죠. 그쵸. 내가 왜냐면 지수 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근데 되게 이게 어려운 게 그런 포지션 안다고 해서 꼭 그 방향으로 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은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보세요. 지난 화요일 날 기억나시죠? 화요일 날만 보면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드디어 이제 약세장 끝나고 12월은 희망이 보인다. 왜냐면 그날 외국인이 5천억을 매수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상방이에요. 아, 마지막에 그럼 당연히 비쌌어요. 콜 샀겠죠, 누구든. 잘하시는 분들. 근데 밤에 계엄 사태 터질 때 누가 상상이네요. 바로 망가지는 거죠. 저 롱 잡았던 상태.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외국인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욕했겠죠? 예. 영어로? 근데 그런 일이 터졌으면 다음날 내가 이제 전문 투자는 그걸 해야죠. 바로 손절 들어가야죠. 손실이 커도.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별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근데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주도 섹터가 명확하면 사실 뭐 이게 지수 플레이가 어쩌고 롱숏이 어쩌고 뭐 풋콜이 어쩌고 막 이런 거를 몰라도 어차피 뭐 그런 주도 섹터 몇 개 이렇게 딱 보고 가면 되는데 일단 그게 없고 두 번째로는 수급이 이제 약하니까 조금만 이 수급이 올랐다 내렸다 해도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약간 안 움직여서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약간 이런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알면은 당연히 시황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저조차도 브리핑을 할 때 요즘에는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 투자자는 이게 완전 전업 트레이더나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단기적인 방향성까지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 그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뭐 순간순간 지금 뭐 콜옵션이 어떻게 됐고 뭐 풋옵션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 막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산업의 추세에서 추세 매매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동안 변압기 정말 엄청 밀었잖아요. 쌀 때부터. 그때 한 초반보다 한 20-30배 정도 진짜 올랐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오르는 그런 산업의 명확한 그런 추세를 잡고 그런 플로우를 잡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버보다 얼리 어답터 정도 조금 그 중간 선행단으로만 들어가도 충분히 네. 먹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면은 항상 아프잖아요. 아파요.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100% 다 맞추면은
그냥 집에서 매매만 하고 있죠. 항상 맞으니까. 근데 하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피로도도 느끼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 닦여 있을 때 쫓아가는 게 매매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알면 당연히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오히려 어중간하게 알면 진짜 시장에 대한 이런 뷰가 굉장히 헷갈려서 오히려 손가락 클릭이 안 됩니다. 왜 초심자가 왜 돈 잘 버는 줄 아세요? 왜요? 로직이 간단하거든요. 오. 로직이 간단해요. 내가 보는 로직이 하나에서 내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계속 얻어맞으면서 경험치가 쌓여요. 그럼 그런 매매에서는 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왜 교수들이 돈 못 벌겠어요? 전문 많이 알면 알수록 헷갈린다니까요. 뭐 달러로만 보면은 지금 이거 배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보면 지금 배팅하면 안 돼. 막 이러면 헷갈리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더 주는지에 따라서 완전 방향성이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이제 이런 로직이 단순한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그래서 너무 로직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저희도 많이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은 저희가 고생을 해서 고민해서 막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면 조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그나잇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쟁이 끝났다고 빠졌지만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겠죠. 존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초반에 약보합 시작하다가 지금은 2% 상승으로 롯데면 3%. 역시 전 진짜 역시 주식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롯데하고 에어로스페이스 딱 빠질 때 오늘 내가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으면 저거 딱 샀을 텐데 바로 그냥 10분 만에 3% 먹어버렸을 텐데 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암살자 형님이 뭐 롱숏 다 필요 없고 인간지표 너만 보면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나 주식 잘해요 형님 뭐 이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전쟁 막 계엄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오늘도 여의도 여기 오는데 경찰이 또 저 구석에 쫙 깔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시위. 아니요 도둑 들었대요. 여의도에? 네. 사람이 많을까? 밥도둑 오늘 들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쫙 깔려버렸어요. 귀빈정 엄마표. 이건 좀 이게 좀 이상했다. 네. 밥도둑. 경찰 쫙 깔렸다니까요. 차라리 굴 먹다가 힘들어서 가깝님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게 더 낫지. 이상했나? 괜찮은데? 여의도 경찰 쫙 깔렸다. 왜냐? 오늘 밥도둑이 이렇게 3마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엄마표 요리 밥도둑 저희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장게장, 명태회 무침, 명란젓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알배기 간장게장 그리고 속초에서 바로 날라온 명태 회무침, 저염 백명란 젓갈, 핫딜 커머스로 저희가 밥도둑 요놈 여러분 정의감이 있으면 요놈 잡아가십시오. 아주 도둑입니다. 간장게장 저희가 1.6kg, 2.1kg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저희가 20%에서 30% 정도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은 뭐 배고프실 테니까 드실 거 있으면 또 드셔주세요. 여미선님은 뭐 못 드시면은 식사하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보노님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밥도둑 세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좀 들고 먹어주시면 좋아요. 복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을 굶고 여기 식사는 왔는데 여기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꽃게는 이 간장게장은요 100% 국내산 암꽃게만 사용해가지고 알이 꽉 차있는 암꽃게만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비리지 않고 깔끔하고요. 간장, 양파, 표고버섯 등 18가지 재료를 3시간 이상 끓여서 아주 조화롭게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백명란 젓갈은요 저염식으로 짜지 않고 맛있고요. 속이 꽉 들어차서 맛있는 명란. 명태 무침은요 비리지 않고 고소하고 요 명태회 무침은 이따가 한번 드셔봐 주세요. 3프로TV 임직원 야, 3프로TV에서 1위 하기가 힘든데 임직원 블라인드 테스트 밥도둑 컨테스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명태회 무침.
6시 내 고향 출신 작가가 이거는 여기 있을 제품이 아닌데 현대백화점에 납품해도 될 급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껍데기에 껍데기에 화면 보이나요? 네. 와 이야 내장이 호로록 김이 부족한데 김 광고 다 끝났죠? 김이 없어. 아쉽네. 와 이거는 뭐 대단한데. 네, 광고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노트북 때보다 더 행복한 여론은 번호 외절해가 많네요. 여러분들 저도 살면서 방송 12년 했지만 방송하면서 밥 먹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한 입 먹겠습니다. 야, 저 이거 제가 엊그제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 예? 아세요? 아이고, 저 굴 먹고 몰랐어요. 노로바이러스 진짜 아이고. 심하게 걸려서 못 나왔는데 저한테 괜찮으세요? 근데 내일 해산물 광고인데 좋다, 이거. 몸 아프시면 참고 드셔주세요. 요거 명란만 제가 반만 먹겠습니다. 명란만. 야, 맛은 있다 확실히. 여러분 샴푸 핫뷰에서 사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MD가 물건을 진짜 잘 골라와요. 죄송한데 시장 좀 봐주실래요? 두 분이 지금 갑자기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먹긴 먹어야죠. 네, 시장 좀 봐주세요. 네, 지금 현재 뭐 국내 증시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약세고 반면에 뭐 네이버라든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방산주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그래도 좀 살아나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오르고 있고 하나 오션 같은 이제 기업도 하나 오션도 사실 이제 조선주인데 어떻게 보면 좀 방산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군함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네.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LB 같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오늘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코스닥도 좀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어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어제 오늘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잘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까지 상승 종목이 지금 2,100개? 2,200개 되네요. 더 많아졌네요. 2,200개. 하락 종목이 327개 정도 되는, 32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수 상승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수 폭에 비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좀 종목 장세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수급 상황은 개인들이 지금 뭐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사고 있어서 네. 개인 장세,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좀 팔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대 외국인 이런 흐름으로 오늘은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근데 개인이 요거를 사서 네. 올리는 거가 이거 광고 좀 맞는 거래 해야겠다. 뭐가 진행이 안 되네. 집중해야지. 자, 개인이 사서 이렇게 네. 끌어올리는 장세가 어때요? 이게 거기가 그렇게 지속성은 좀 떨어지긴 하죠. 지속성이 떨어져요. 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보통은 급 나갈 때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네. 보통은. 근데 이 지난주부터는 이게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개인이 파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 얘기 이제 개인 투자분들 심리가 이제 얼어붙으면서 공포심에 그냥 던진 거죠. 던진 건데 그때 외국인이 사버렸잖아요. 근데 보통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라는 건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위로 올리면 사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사면서 어쨌든 지수가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개인들은 어쨌든 이제 좀 높은 호가에도 사겠다는 거고 외국인 투자들은 뭐 이거를 내리면서 팔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위로 올라오니까 조금씩 이제 정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은. 근데 개인이 사가지고 증시가 계속 추세 상승은 어렵고 당연히 외국인들 외국인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베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좀 시간 걸리겠죠, 당연히 아직은. 그것도 여쭤보면 어제 저희가 조금 지적한 게 코스닥이 막 6% 가까이 올라갈 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안 산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계속 실적 추정치가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이 실적 추정치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네. 있어서 당연히 손이 안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를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가 떨어져서 반등할 때 못 반등하고 지수가 2% 갈 거 1%만 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탄력성 면에서는 좋을까? 다른 쪽으로 더 많이 똑같은 수급이 갈까? 퍼져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수가 오르면서 강세장이 있는 경우는 그건 이제 명확하게 주도주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시총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나 이제 명백한 강세장인데 그걸 지금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사실 그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려면 내년 어쨌든 초는 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하향 조정이 마무리될지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기는 좀 아직은 쉽지 않지만 이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건 지수가 진짜 이러다가 2천 깨질까봐. 2천 깨질까봐 던지신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포심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성 근데, 이거 45년 만에 네. 처음 봤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네? 그럼 지수는 버티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삼성전자 안 가도 그냥 개별 종목 장세는 펼쳐지는 거죠. 그냥 뭐 이 종목 같다 저 종목 같다. 그럼 개별 플레이 하기는 또 좋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게 지수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이 개인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방이 아 여기는 이제 바닥 찍었구나. 하방이 좀 단단해졌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장이 좀 나온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더라도 네. 장세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미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좀 선반영 5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자사주 매입도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도 위가 열리기는 어렵더라도 방어는 좀 해주지 않을까. 이번 하락장에서 사실 삼성전자 별로 또 안 빠졌거든요. 생각보다 예, 잘 버텼죠. 그래서 지수 좀 하락은 좀 진정되는 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연미사님이 시장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코스피보다는 개인이라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은 1.75% 플러스, 코스피는 0.39%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노님은 아직도 식사를 좀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맛있죠? 그 리뷰 짧게만 해주세요. 세 개 다 드셔보셨을 테니까. 제가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무한리필집도 많이 가고 아.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게 보통 간장게장을 먹으면 이게 좀 되게 상당히 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밥도 조금 확실한 것 같아요. 밥이 다 없어졌어요. 제 배가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제 거를 드리고 싶은데 묻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간간하게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근데 저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네. 혹시나 이 조명 때문에 상했을까? 이게 좀 차가운 게 안 차가워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이거 알도 싫라고 그렇죠. 아까 뚜껑에서 너무 내장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밥이 좀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광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도 다 하면 먹어버렸어요. 좋죠. 네. 게장 좋고. 네. 다른 거는 안 드셨어요? 명란하고. 아니 명란도 맛있고 나 명란 먹었는데 안 짜고 딱 좋은 것 같아. 난 명란이 제일 맛있네. 확실히 여기 컨셉이 약간 좀 덜 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게 좀 짜서 맞아요. 먹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확실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안 짜고 맛있는. 네, 간장 다 먹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개구리 올챙이님이 다음에는 비키니 판매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1번 지금 한겨울이고요. 2번 비키니 판매하면 우리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제가 입은 모습을 보시면 네 그거는 테러인데. 그거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37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자료 한번 슬슬 봐야 될 텐데요. 여미사님은 어떤 자료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 참 지금 힘든 국면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지난주에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고 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사실 이제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고 결국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아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그러면 조기 대선 일정이 나오면 그게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증시는 더 빨리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리스크는 좀 정점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상법 개정을 좀 계속 당론으로 밀고 있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을 좀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연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좀 아쉽긴 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좀 바꾸긴 했지만 네.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지금 내년에 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재정을 많이 풀 것 같아요. 지금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내수 안 살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지상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상법 개정이나 이 상법 개정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것도 명분이 좀 생긴 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 세계 꼴찌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올려야 된다는 명분도 생겼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본다면 내년 주식시장을 저는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그 내년에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PBR 기준으로 0. 지금 이 8100까지 이제 2350 왔으니까 8100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최저점이 0.81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되기 때문에 이미 2350은 그냥 역대 최저 밸류까지 그냥 떨어졌다. 코로나 제외하고요. 코로나는 뭐 이건 워낙 특수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예, 그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이 진짜 우리나라가 뭔가 정말 IMF급 위기냐, 뭐 정말 IT 버블 터진 거냐, 카드 사태 기억나시죠? 그럼요. 2002년도. 보세요. 한번 제가 적어본 것들이 위기의 순간들 정말 많았거든요. 금융위기, 신용등급, 유럽, 그리스도 망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 피그스. 그리스가 독일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살아났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겪었죠. 레고랜드 2년 전에. 그때 부동산 망한다 그랬죠. 맞아요. 예,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 한번 났고. 그럼 작년에 미국 지방은행 파산했을 때 또 난리 났죠, 뭐 그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렇게 망한다고 해서 안 망하면서 버블이 커졌기 때문에 그 버블이 엄청 커져서 지금 망하면 진짜 크게 망하는 거다. 근데 뭐 대공황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죠. 뭐 버블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버블 아니잖아요. 한국의 버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심하게 지금 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버블장이라도 나오면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한국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전혀 지금 버블도 아니었고 또 계엄령까지 이거 생각지 못한 이런 일까지 터져서 지금 이제 공포심이 심한 상황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 안 좋게 보면 채권도 다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월별 국채 순매수 제가 이게 챗GPT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려달라 좀 한 건데 네. 보시면 매달 순매수하고 있어요. 안 떠나요 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은 팔았어요. 주식은 왜 파냐면 한국의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이에요. 성장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채권이 나요. 근데 진짜 위기면 채권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사태 터졌을 때 뭐 그리스 채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 레고랜드 때도 금리가 튄 게 이거 네.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면 금리 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로까지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성장이 안 나오니까 저성장이 베팅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채권 사고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는 또 세계 국채지수 편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돈 들어와요. 뭐 저거를 갑자기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 안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달러도 진정될 예정이거든요. 내년 하반기를 보면 저기서 들어오는 작업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로 또 누그러들 수 있는 재료 중에 또 하나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 그냥 우리가 위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위기를 우리가 많이 극복을 한 것처럼 저는 그것도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레벨에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좀 여전히 뭐 쉽지 않지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2024에 계엄령 이렇게 써 있어서 네.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번 계엄을 1, 2, 3, 4, 5, 6으로 외운대요. 6이요? 네, 1, 2, 3, 4, 5, 6. 12월 3일에 터진 45년 만에 터진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령. 그래서 1, 2, 3, 4, 5, 6이래요.
그래요? 재밌잖아요. 네네.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네. 1, 2, 3, 4, 5, 6. 그러세요? 네. 저는 아까 게장 먹느라 모든 흐름을 다 잃었습니다. 반응 좀 해줘.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그 따봉했잖아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외우기 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네. 갔다 그리고 올까요? 이제- 한번? 네? 한번 갔다 올까요? 아니 뭐 어떻게 또 하셔도 제가 됩니다. 계속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저는 이제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백미러에 중국이 보여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뒤에 중국이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까지 그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게요. 다 따라왔고 요 밑에 보면 이제 CXMT 아시죠? 챙신 메모리의 점유율입니다. 26년도 점유율이 앞으로 12% 이제 마이크론을 역전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그 정도로 지금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을 한 상태죠.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고 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지금 최근에 이 수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 지금 철강이나 화공품이나 석유 제품 이게 다 중국에 많이 가던 것들이죠. 네. 지금 다 꺾여 버렸죠.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다 자급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에 보시면 홍색 공급망, 중국이 제조 공급망을 다른 나라에 설치하는 거죠. 어제 뉴스 보셨죠? 스텔란티스랑 CATL이 스페인에 대규모 배터리 합작사 만든다. 그거 어제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 겁니다. 미국에 못 들어가겠지만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 많이 들어갈 거는. 근데 그거를 사실 옛날에 우리가 하던 건데 이제 중국이 다 뺏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할인시키는 사실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자급자족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네 자본으로 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고 폭스바겐도 그렇기 때문에 공장 이번에 폐쇄하는 거죠. 예. 독일의 자존심이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래도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 보는 게 어저께 그 뉴스 나왔잖아요. 14년 만에 중국이 통화정책 바꾼다. 아, 네네. 그러니까 좀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이제 단어를 좀 바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소비 부양을 좀 하겠다. 그동안은 소비 부양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것만 했죠. 인프라 투자 아니면 수출, 제조, 공급망 이런 이제 첨단 기술. 근데 기조를 바꿨어요. 어쨌든 소비 부양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중국이 좀 내수 부양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내수 부양하면 중국이 좀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우리 한국을 뒤쫓아오는 경쟁 관계였는데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우선순위가 내수 부양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인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3년 만인가요? 3년 만에 갑자기 그때 뭐였죠? 그 마인이 이제 공개석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사라졌다가 행불. 네. 그래서 무서운 그 나라야. 중국의 이제 자본주의 쉽지 않다. 네. 그러면서 난리가 있는 민간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 그때 공동부유 기억나시죠? 네. 마인이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멘트를 했다는 건 민간 규제 좀 풀 수도 있겠구나. 그 시그널을 전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상징적인 걸 많이 이게 던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년에 중국에 대한 조금 이제 우리가 경쟁 때문에 좀 상당히 할인받던 부분도 약간 좀 누그러뜨리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저렇게 정치적인 압박이랑 저런 게 있는데 기업에서 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 있는 것들도 그렇죠. 신기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자가 되면 공격받으니까. 아, 중국은. 덜 부자가 되고. 근데 그런 게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마인이 마치 나를 능가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위협감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는데 근데 어쨌든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두 가지랑 이제 오버랩되면서 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 내년에 내년 10월인가요? 경주에 시진핑 주석 오잖아요.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투자자분들의 약간의 이제 그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네. 중국 주식,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투자하신 분들의 희망사항이 시진핑 언제 한국에 오나 방한 소식. 그 몇 년 전부터 온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안 왔거든요. 왜 안 오는 거야? 네, 근데 내년에 일단은 예정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경주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또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간단하게만 답변을 들어보자면 지금 사실 저 그 페이지 안에 함축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는 지금 완전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고 거기다가 절체절명은 아니에요. 그래요? 절체절명까지는 아니죠. 중국과 한국은 기술력이 5년 차이 나요. 근데 왜냐하면 왜 지금 좀 이게 주가가 타격받았냐면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의 30%가 지금 CXMT랑 겹쳐요. 네. 저가 제품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갈까봐 나머지 70은 상관이 없어요. 30의 타격을 받는 거죠. 오케이. 예전에는 걱정 안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절체정명까지는 좀 너무 그건 좀 오버죠. 반도체는 좀 갭이 있지만 어쨌든 따라잡히는 거에 대한 위험이 코앞에 있고 뭐 디스플레이 저기 지금 얘기한 화학 정유화학 플러스 저기 뭐야 전기차 뭐 배터리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다 중국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물량 밀어내기 기술력 뭐 자급자족 이런 걸로 해서 산업을 다 점령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쪽에서 뭐 저 미국에서도 너네 우리한테 공장 지어 근데 보조금은 좀 덜 줄게 중국한테는 팔지 마 이렇게 규제하고 중국은 저쪽에서 경기부양책 한다 그러고 이러면 우리가 진짜 앞으로 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할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중국은 우리의 그 시장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 수밖에. 롯데케미칼 주가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딱히 없죠. 와. 이건 기업들이었는데 중국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망할 것 같으면 야 너네 이렇게 해서 사실 디스플레이도 BOE도 그렇게 해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보조금을 준다거나 누구는 뭐 이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뭐 방어할 수 있는 지금 수단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그래서 유일한 방어 수단은 미국이 좀 방어 막 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쳐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할인 받던 게 할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할인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걸 이겨내는 기업들은 중국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또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게 현실이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요 내용은 좀 생각하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데 노출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중국이 알겠습니다. 못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원래 옛날에 90년대에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면서요? 예전에 90년대 그랬던 걸로, 초반, 네, 80년대 알고 후반 있어요. 이럴 네, 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태국 생각하면은 그냥 뭐 망고 먹으러 가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망고. 진짜 이거 나라 그 운명 뒤바뀌는 게 진짜 몇십 년 차이로 확확 뒤바뀌니까 좀 정신 차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자, 51분인데 보느님 헤드라인을 조금 쭉쭉 가볼까요? 네, 일단은 요거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반도체 오늘 시장 많이 안 눌린 게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수출 데이터. 네, 왜냐면은 반도체 쪽이 어쨌든 최근에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주요 품목 대비했을 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거기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뭐 격하게 빠르게 꺾이는 건 아니죠. 물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반도체에서 보조금이 이제 마이크론까지 결정이 났어요. 삼성이랑 하이닉스 남았는데 좀 너무 뒷단으로 밀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센티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건 어제 나왔었던 뭐 스토리라서 아마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TSMC 실적 발표였잖아요. YOY 기준으로 성장, MOM으로는 또 떨어졌는데 어쨌든 AI에 대한 덕을 보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스소프트, 폴라리스 AI, 뭐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완 이런 거는 또 3자 배정 이슈까지 엮여 있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팔란티어나 뭐 레딧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슈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풍력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풍력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뭐 3에서 4 정도 메가와트 수준밖에 안 했는데, 네. 최근에 10메가와트 이상으로 다 기술력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해외는 바람이 세서 10에서 뭐 12메가와트 수준으로 이게 터빈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수준이 많이 맞춰졌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한 의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도 시장이 여전히 테슬라발 그리고 이제 트럼프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주청에서 예산 확정이 됐고요. 올해보다 늘어났고 또 앞으로 저궤도 위성 같은 이런 이벤트가 많이 확장이 될 거니 그런 것들 봤을 때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엮여서 볼 수 있어서 해당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어우, 핵심적인 뉴스만 딱딱딱 집어가지고 헤드라인 네.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또 보면서 슬슬 가야겠죠. 코스피가 0.65% 상승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1,400억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1,000억 마이너스, 기관이 500억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30억 사고 외국인 기관 역시나 양매도 250억, 300억 이 정도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까지 오르고요. 코스닥이 2.2%까지 또 올라주면서 지금 위쪽으로 더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런 흐름이 오후장까지 어떻게 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만기 앞두고 만약에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투 물량 뭐 그런 거에 단기적인 변동성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좀 짓눌렀었던 주 요인이 지금 정치적인 이슈랑 그다음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뭐 어쨌든 반도체가 견조하면 그렇게까지 볼륨 자체는 크게 눌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반등적인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뭐 대량 매도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수급적인 뒷받침이 좀 좋지는 않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추격만 하지 않으시고 좀 냉정하게 중간중간 이렇게 상황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쫄 구간도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막 열광해서 막 그 혼란스럽게 막 쫓아갈 필요도 없다. 네. 냉정하게 이제 차근차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고즈넉한님께서 중간중간에 정치 뉴스 나오는 것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 뉴스가 진짜 막 그 현안질의하고 막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누가 잡혀갔다, 누가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30분마다 뉴스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근데 그런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많이 크게 반영을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뭐 반영은 했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엔 좀 정치 리스크가 이제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고 여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합의를 할지 모르지만 대선이 이제 다음 대선 일정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면 정치는 오히려 좀 빠르게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케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하락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딱 2번밖에 없었는데 6개월 연속 하락은 IMF 때랑 네, 딱 IMF 한 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고 2001년 IT 버블 IT 버블 때랑 2008년 금융위기 그 두 번밖에 그래요? 없었어요. 예, 근데 다 위기 때죠 사실은. 근데 지금 세 번째인데 아직 12월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456 정도 찍으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는 플러스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달 종가가 지금 676이니까 678이니까 그거 넘어서면, 그래서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 수치를 넘어선다면 6개월 연속 이제 하락은 아니니까 좀 그럼요. 극복해주길 저는. 그러면 이제 시장은 확실히 월봉만 봐도 이제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그래서 12월은 개인적으로 좀 반등 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이 빨리 마무리하래요. 빨리. 분위기 좋은데 왜?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역시 맥이니까 방송 질이 달라져. 아, 이거 알겠습니다. 요거 그 세트는 엄마표 요리 밥도둑은 세트가 품절이 돼가지고 급하게 업체한테 연락해서 소량 입고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오프닝 벨하고 클로징 벨만 보는데 둘만 광고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보도님이 나와서 하는 게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카제님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그 위즈덤 칼리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교보문고와 3프로가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추천을 드립니다. 책 따로 공부 따로 좋은 공연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위즈덤 칼리지 시즌 2를 함께 하시면요, 책은 전자책으로 드리고요, 투자 멤버십도 드리고요, 투자 세미나 온라인 수강권까지 모두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게 한 45만 원어치의 서비스인데 요거를 정규 등록하시면은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내용이 너무 좋은 거는 리뷰를 통해서 매주 공개되고 있는 강의에서 리뷰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내용은 저희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꼭 고정 댓글에 링크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장 분위기 살려서 오후장까지 더 쭉쭉 올라가기를,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염블리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하창원 본부장님, 하본호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